나는 평생 돈과 싸웠다. 그러나 그 싸움은 남들이 생각하는 탐욕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내가 어릴 적 자랐던 강원도 농가는 가난했다. 밥 대신 보리죽, 신 대신 집신, 겨울에는 물이 얼어붙어 손이 갈라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서러운 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었다. 어른들은 늘 말했다. 없는 놈은 말이 짧아야 산다. 나는 그 말이 싫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돈이 나를 얕보지 못하게 하겠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돈을 벌겠다는 결심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다루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는 걸. 내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가진 건 구겨진 신발과 굳은 의지뿐이었다. 그날 새벽 나는 남대문 근처의 시멘트 창고 앞에 섰다. 트럭 엔진의 매캐한 냄새, 먼지 섞인 새벽 공기,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인부들의 발자국 소리. 나는 그 속에 섞여 일을 구했다. 일 배울 생각으로 왔습니다. 감독이 내 손을 보더니 말했다. 손이 곱네. 농사꾼이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첫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나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나는 열흘을 땀 흘려 번 돈이었지만 그것이 내 손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방세를 내고 밥을 사 먹고 나니 남은 게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돈은 단순히 벌어서 가지는 게 아니구나. 머무를 자리를 찾아야 하는구나. 그 후 나는 매일 계산했다. 얼마를 썼는지보다 어디에 흘려보냈는지를 기록했다. 돈이 어디서 흘러 들어오고 어디로 새어나가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돈은 신용의 냄새를 쫓아 흐른다는 걸. 어느 날 나는 한 건설회사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일을 따내야 했지만 나에겐 보증금도 담보도 없었다. 다만 내 손에 굳은 살과 내가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뿐이었다. 사장이 물었다. 보증은 누가 서주나? 나는 말했다. 제가 섭니다. 제 이름이 보증입니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 말 믿어보지. 그렇게 얻은 일거리가 내 인생의 첫 계약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담보를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의 진심을 본다. 신용이 곧 자본이다. 돈은 그 신용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그날부터 내 이름 하나로 거래를 했다. 계약서를 쓸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름에 흙이 묻지 않게 하자. 그러던 어느 날 자재를 납품하던 거래처 사장이 나를 찾아왔다. 현대 씨, 이번 납품은 좀 늦게 받을 수 있겠나? 돈줄이 막혀서.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일단 물건 보내주시오. 돈은 제가 나중에 주겠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아니, 당신이 대신 내줄 이유가 뭐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나도 누군가의 믿음으로 시작했어. 그걸 돌려주는 거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내 평생의 동료가 되었다. 신용은 이자를 남기지 않는다. 대신 사람을 남긴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돈보다 오래 간다. 나는 이 원칙을 평생 잊지 않았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흘러야 돈이 따라온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할 때 나는 신용을 쌓았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다. 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신용의 결과다. 돈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움직인다. 그 마음이 거짓되면 돈은 떠난다. 그 마음이 진실하면 돈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그날 이후 나는 매 거래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일에 내 이름을 걸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아무리 큰 돈이라도 손대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용이 무너지면 돈의 흐름은 썩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신용은 물의 근원이고 돈은 그 물이 흘러가는 강줄기다. 나는 그 강의 흐름을 지키는 데 평생을 쏟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신용을 쌓는다는 것은 곧 시험을 견딘다는 뜻이었다. 어느 날 그 신용이 무너질 위기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나는 두 번째 원칙을 배우게 된다. 돈은 움켜때가 아니라 흘릴 때 살아난다는 것을. 그날은 무더운 여름이었다. 콘크리트 냄새와 용접 불꽃이 뒤섞인 공사 현장은 숨쉬기도 버거웠다. 한강 다리공사 초창기.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현장에 나왔다. 아직 달이 지지 않은 강 위에 안개가 흩어지고
굴착기의 쇳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다리를 완성하면 우리나라의 길이 달라진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자재비는 부족했고 인건비는 매일 치솟았다. 은행은 담보를 요구했고 정부의 지원금은 지연됐다. 나는 공사장을 돌며 인부들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이번 달 안에는 반드시 해결하겠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인부가 찾아와 말했다. 사장님, 저희 집은 애들 학비도 밀려 있습니다. 이번 주엔 꼭 월급 좀 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밤새 현장 사무실에 남아 계산서를 다시 펼쳤다. 어느 곳을 줄여도 인건비를 다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한 가지 목소리가 들렸다. 이 돈을 움켜쥐면 현장은 멈춘다. 하지만 흘리면 살아난다. 나는 다음날 새벽은행으로 향했다. 신용 하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 지점장은 말했다. 현대씨,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이 담보요. 이 다리가 완성되면 이 나라가 바뀝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보더니 서류를 밀어줬다. 내가 그 믿음을 담보로 하지. 그렇게 받은 돈으로 나는 현장에 다시 섰다. 그날 인부들에게 월급을 건네며 말했다. 이 돈은 나의 믿음이요.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땀이 나라의 강줄기를 바꿀 겁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공기는 달랐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다시 곡괭이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은 움켜쥐면 썩는다. 그러나 흘리면 생명이 된다. 돈은 강물처럼 흐를 때 세상을 살린다. 그 후 나는 어떤 사업이든 흐름을 가장 먼저 보았다. 사람의 흐름, 물자의 흐름, 그리고 돈의 흐름, 세 가지가 막히면 기업은 병든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돈을 쌓아두지 마라. 돌게 하라.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흘리면 손해 아닙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손해가 아니라 순환이요. 물도 고이면 썩고 흘러야 맑아지지 않소. 그 철학은 이후 현대를 움직이는 핵심이 되었다. 어느 공장에서 기계가 멈췄을 때 나는 경리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급여부터 풀어주시오. 기술자들이 떠나면 공장은 이미 끝난 거요. 그 결정은 늘 위험했지만 결과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돈을 흘릴 때마다 더 큰 신뢰가 돌아왔다. 거래처는 현대는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고 은행은 다시 문을 열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 속에서 순환하는 것이다. 어느 해 나는 부산항에서 배를 띄우며 젊은 직원에게 말했다. 이 배가 물살을 거슬러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나? 그는 대답했다. 엔진이 세서 아닙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물살이 있기 때문이요. 저항이 있어야 방향이 생기고 흘러야 나아가오. 돈도 그렇소. 흘러야 살아남는다. 나는 그 말을 내 평생의 원칙으로 새겼다. 그때부터 나는 회사를 경영할 때마다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봤다.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그 돈이 남긴 온기를 따졌다. 사람을 살리는 돈이 진짜 돈이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희망을 일으키는 돈만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이란 건 말이야. 네 손에 있는 동안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야. 잘 대접해야 다시 찾아오지. 그 말에 모두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나는 가난 속에서 배웠다. 돈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돈은 흐름을 만드는 연료다. 그 연료가 사람의 신뢰와 만나면 그때 비로소 경제가 된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그 흐름을 시험한다. 돈이 돌지 않을 때 신용은 흔들린다. 나는 그런 위기를 수없이 겪었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송금이 끊기고 환율이 폭등했던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곳에서 나는 세 번째 원칙을 배웠다. 돈의 본질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사막의 바람은 잔혹했다. 낮에는 섭씨 50도를 넘나들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다.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중동의 황량한 땅, 끝없는 모래 언덕 사이에 현대의 깃발이 펄럭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세계가 불가능이라 부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 사우디의 사막 한복판에 도로를 놓고 항만을 세우는 일.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다. 한국 기업이 사막에서 공사를 한다고? 미쳤군.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불가능이라는 단어 속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그러나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현실은 냉정했다. 어느 날 본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회장님,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송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재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내 귀에서 사막의 바람 소리가 떠섰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구나. 다음 날 나는 바로 현장 회의실로 뛰어갔다. 모래먼지가 덮인 헬멧들, 지친 얼굴들, 그러나 모두의 눈에는 두려움이 비쳤다. 한 젊은 현장 소장이 물었다. 회장님, 본사 자금이 끊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이 공사는 신용으로 세운 것이다. 신용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나는 다시 말했다. 자네들 월급부터 지급하라. 자재 대금도 미루지 마라. 우리가 멈추면 신뢰도 죽는다. 재무 담당자가 놀란 듯 외쳤다. 그럼 남는 돈이 없습니다. 본사도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못 만든다. 그날 나는 결단했다. 본사 송금이 도착하기 전 내 이름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자재업체에 먼저 대금을 지급했다. 그건 무모한 선택이었다. 사막의 한복판, 한 통의 전화와 한 장의 서류에 모든 책임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돈은 위기 속에서 그 주인을 알아본다. 위기 앞에서 도망친 자는 돈에게 버림받고 지켜낸 자는 돈이 다시 따라온다. 일주일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환율 차익도 일부 회복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사막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땀과 먼지가 한데 섞였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나는 확신했다. 돈의 본질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평온할 때의 돈은 단순한 도구다. 그러나 위기 속의 돈은 믿음의 증거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돈은 나를 시험하러 오는 손님이었고 나는 그 손님에게 늘 같은 답을 내놓았다. 나는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 시간이 흘러 공사는 완성됐다. 우리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 도로를 열고 항만을 세웠다. 외신들은 놀라며 말했다. 한국의 기적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신용의 결과였다. 나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돈으로 일하지 않았다. 신뢰로 일했다. 그래서 돈이 따라온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들 사이에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돈은 신용이라는 강 위에서만 흐른다. 그 강이 마르면 기업은 끝이다. 나는 이후에도 수많은 위기를 맞았다. 금융위기, 석유파동, 정치적 혼란, 그러나 원칙은 같았다. 돈은 도망칠 때 잃고 버틸 때 돌아온다. 위기 때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겁내지 마라. 돈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두려움을 맡기면 도망가지만 믿음을 맡기면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내 삶으로 증명된 진실이었다. 나는 IMF 이전에도 이미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다. 그때마다 돈은 내 손에 남지 않았지만 신뢰는 남았다. 그리고 그 신뢰가 다음 기회를 열었다. 세상은 숫자로 회사를 평가하지만 나는 신용으로 회사를 세웠다. 그래서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돈이 위기 속에서 떠나면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신용이 떠나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사막의 태양 아래서 나는 그 진리를 배웠다. 돈은 언제나 시험을 보러 온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돈을 이끄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며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음은 그 방향을 찾았던 이야기다. 돈보다 더 중요한 방향의 힘에 대해 말하려 한다. 나는 늘 숫자보다 방향을 먼저 봤다. 사람들은 사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묻는다. 얼마나 남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묻지 않았다. 나는 물었다. 이 일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돈은 결과다. 그러나 방향은 원인이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잃는다. 나는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배웠다. 1960년대 초, 현대는 아직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였다. 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기술도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은 길이 있었다. 우리는 언젠가 한국의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우리는 아직 시멘트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니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야 한다. 그때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자동차는 일본이나 미국이 만드는 것이지 전쟁의 상처가 남은 한국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나는 시장의 현재보다 미래의 흐름을 봤다. 도로가 깔리고 공장이 세워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변한다면 언젠가는 차가 필요해질 거라 믿었다. 그래서 나는 무리라고 해도 자동차 개발을 강행했다. 그때마다 재무 담당자는 나를 말렸다. 회장님, 적자가 너무 큽니다. 이러다 회사가 무너집니다. 나는 말했다. 돈을 따지면 길을 잃는다. 방향을 세우면 길이 열린다. 자동차 사업은 처음부터 실패의 연속이었다. 엔진이 터지고 부품이 맞지 않고 해외 기술자들이 떠났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공장으로 나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 엔진이 처음 숨을 내쉬는 소리, 그것은 내게 돈보다 더 값진 희망이었다. 어느 날 밤 젊은 기술자가 나를 찾아왔다. 얼굴이 잿빛이었다. 회장님, 다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시동이 안 걸립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다. 실패는 돈이 줄 수 없는 배움이다. 그 경험이 우리를 만든다. 그날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며칠 후 공장 한켠에서 두두둥 하는 엔진 소리가 울렸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제 한국의 바퀴가 굴러간다. 그 자동차가 바로 포니였다. 세상은 포니를 두고 불가능의 증명이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방향의 승리였다. 방향이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 그 후 나는 수많은 사업을 벌였다. 조선소, 중공업, 플랜트.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또 무리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무리가 아니라 선구다. 돈은 언제나 뒤따르는 그림자다. 먼저 가는 것은 신념과 방향이다. 그 방향이 곧 기업의 생명줄이다. 나는 나중에 젊은 경영자들에게 자주 말했다. 이익은 숫자로 남지만 방향은 역사로 남는다. 숫자는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방향은 세대를 이어간다. 어느 날 해외 투자자들과의 회의에서 한 일본인이 내게 물었다. 정 회장, 당신은 왜 그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결정을 계속합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무모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그가 내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길은 언제나 남보다 먼저였다. 그래서 위험했지만 그래서 위대했다. 나는 그 편지를 지금도 기억한다. 방향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이유다.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 사람이 왜 일하는가, 그 답이 방향 속에 있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을 tet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방향을 tet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된다. 방향이 서 있으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환율이 변하고 시장이 요동쳐도 나는 길을 바꾸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길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꿈으로 세운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벌려 하지 말고 흐름을 만들어라. 그 흐름 위에서 돈은 스스로 움직인다. 그러나 방향을 지킨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다.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다. IMF의 그림자가 다가오던 시절, 나는 다시 한번 내 철학을 시험받았다. 세상은 나에게 말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대답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가야 할 때다. 다음은 그때의 이야기다. 돈보다 빠른 자들이 쓰러질 때 나는 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택했는지를 말하겠다. 나는 돈보다 빠른 자들이 왜 쓰러지는지를 수없이 봤다. 속도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만 방향이 없으면 그 속도는 곧 파멸로 향한다. IMF 이전 모두가 눈먼 속도에 취해 있었다. 주식은 치솟았고 건물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세워졌다. 거리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넘쳐났지만 나는 그 열기를 보며 마음이 불편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건 흐름이 아니다. 폭주다. 어느 날 젊은 사업가가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요즘은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안에 결과를 내야 합니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자네 강물을 본 적 있나? 물이 너무 빨리 흐르면 강이 아니라 폭포가 된다네. 폭포는 화려하지만 오래가지 못하지. 그 밑에는 늘 파편이 쌓이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돈의 세계에서 속도는 유혹이다. 그러나 방향 없는 속도는 재앙이다.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흐름의 속도가 아니라 흐름의 길이었다. 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강처럼 흘러야 한다. 그래서 나는 늘 오래 볼 줄 아는 눈을 길렀다. 한강 다리를 지을 때도 그랬다. 모두가 말했다. 지금 돈이 안 되는데 왜 합니까? 나는 말했다. 지금 돈이 안 돼도 길이 생기면 돈은 그 길을 따라온다.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다리가 완성되자 교통이 달라지고 상권이 살아나고 새로운 사업이 생겨났다. 돈은 결국 그 흐름 속으로 다시 흘러들어왔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은 길을 따라온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현대 자동차가 막 성장하던 시절 나는 또 하나의 시험을 맞았다. 외국 회사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모델을 내놓을 때 우리 기술자들은 늦었다. 시장은 조급했고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졌다. 회장님, 우리도 빨리 신차를 내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빨리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 길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서두르면 남의 길을 걷게 된다. 방향이 서 있으면 늦어도 된다. 결국 우리는 우리만의 기술로 완성된 차를 내놨고 세계 시장에 이름을 새겼다. 그때 나는 기술자들에게 말했다. 남의 속도를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의 방향을 믿어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돈의 세계에서도 똑같았다. 빠른 돈은 쉽게 벌지만 쉽게 잃는다. 느린 돈은 오래 걸리지만 오래 남는다. 나는 늘 후자를 택했다. 사람들은 내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을 택했느냐고 묻곤 했다. 나는 대답했다. 속도는 사람을 들뜨게 하지만 방향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속도보다 신용, 효율보다 관계를 택했다. 그것이 나의 철학이었다. 어느 날 밤 회의실에서 젊은 간부가 말했다. 회장님, 이번 계약은 빨리 성사시켜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손해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물었다. 자네 손해란 게 뭔가?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돈을 잃는 것 아닙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진짜 손해는 길을 잃는 거야. 길이 있으면 돈은 다시 돌아오지만 길이 없으면 돈은 흩어져 버린다네. 그때 회의실은 고요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속도를 믿지 말고 방향을 믿어라. 길을 잃은 속도는 제일 위험하다. 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견뎠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시장이 무너질 때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방향만 있으면 길은 다시 열린다. 어느 해 겨울 거센 한파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모두가 일을 멈추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멈추면 얼고 움직이면 녹는다. 우리는 움직이는 강이다. 그 말에 직원들이 다시 현장으로 나갔다. 눈보라 속에서도 기계는 돌아갔고 사람들의 숨결이 공기를 데웠다. 그날 나는 느꼈다. 방향이란 단순한 나침반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불씨다. 돈보다 강하고 이익보다 뜨겁다. 나는 나중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돈은 바람이고 방향은 돛이다. 바람은 예측할 수 없지만 돛은 스스로 세울 수 있다. 돈이 아무리 불어도 방향이 없으면 그 바람은 폭풍이 된다. 그러나 돛이 서 있으면 그 바람은 항해가 된다. 나는 평생 그 항해를 했다. 돈의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 몸부림쳤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보니 알겠다. 돈은 방향 있는 자에게만 머문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 말한다. 돈을 빨리 벌려 하지 마라. 돈이 머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돈이란 물처럼 흐른다. 그러나 그 물길을 닦는 건 사람의 철학이다. 방향이 올바르면 돈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그것을 내 생애로 증명했다. 한강다리,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모든 길의 시작은 돈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그러나 방향만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위기 앞에서 결단해야 했다. 머리로 계산하면 손해였지만 가슴으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 결단의 순간이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또 하나의 진리를 배웠다. 생각이 길면 돈은 떠난다. 다음은 그 이야기다. 위기 앞에서 머뭇거림 대신 결단으로 길을 연 나의 6번째 원칙이다. 위기란 언제나 계산을 무너뜨린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현실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절대 결단할 수 없다. 나는 평생 위기 앞에서 손해를 계산하기보다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1970년대 초 석유 파동이 닥쳤을 때였다.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다. 기름값이 폭등했고 선박이 멈췄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다. 나에게도 전화가 빗발쳤다. 회장님, 기름이 없습니다. 공사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멈추면 끝이다. 이럴 때일수록 결단해야 한다. 다음 날 나는 직접 항구로 향했다. 바닷바람 속에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선박이 멈춰 서 있었고 항구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나는 현장 감독에게 물었다. 지금 남은 연료가 얼마나 되나? 이틀 분량도 안 됩니다. 그럼 내일까지는 돌려라. 그는 놀라며 물었다. 회장님, 그러다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면? 나는 단호히 말했다. 기름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떨어지면 끝난다. 그날 밤 나는 본사로 돌아와 임원들을 모았다.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있다. 모두의 눈이 나를 향했다. 나는 말했다. 중동에 가겠다. 그들에게 직접 기름을 달라 하겠다. 회의실이 술렁했다. 회장님, 지금 비행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들은 대기업만 상대합니다. 나는 책상을 두드렸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기업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야지. 오케이. 며칠 후 나는 2통의 편지만 들고 중동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소개장, 하나는 내 손으로 쓴 약속문이었다. 우리는 기름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세우러 간다. 사막공항에 내렸을 때 온몸이 열기로 뒤덮였다. 섭씨 48도. 숨이 막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현지 정부 관계자를 찾아가 말했다. 당신들이 원하면 우리 인력을 모두 이곳으로 보내겠다. 대신 공사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 그는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 물었다. 당신은 돈도 없고 담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보다 확실한 담보가 있습니다. 나의 말입니다. 그 말이 통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좋다. 당신의 말을 믿겠다. 그렇게 우리는 원유를 확보했고 공장은 다시 돌아갔다. 그날 나는 다시 깨달았다. 결단은 돈을 움직이게 하고 망설임은 돈을 멀어지게 한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모든 전환점에는 계산 대신 결단이 있었다. 조선소를 세울 때도 그랬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불가능입니다. 은행도 정부도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나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좋다. 그럼 우리가 먼저 만들어보자. 울산의 바닷가에 서서 나는 말했다. 이곳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세울 것이다. 그때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철판도 장비도 돈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은 있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 나는 그 믿음으로 결단했다. 돈은 나중이다. 지금은 시작이다. 그 결단이 없었다면 현대중공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 그건 천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운이 아니라 결단이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고 결단은 만드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행동하는 자만이 길을 얻는다. 나는 늘 말했다. 생각이 길면 돈은 떠난다. 돈은 머뭇거림을 싫어한다. 돈은 인간의 망설임을 감지한다. 두려워하면 도망가고 결단하면 따라온다.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다. IMF 전야. 나는 다시 그 진리를 마주했다. 국내 경제가 흔들리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회의실에서는 매일같이 감축해야 합니다. 매각해야 합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러나 나는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부터 자르지 마라. 기술부터 팔지 마라. 우리는 사람과 기술로 여기까지 왔다. 지금 지키지 않으면 다시 못 세운다. 임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덧붙였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간이다. 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을 더 태워야 한다. 결국 우리는 끝까지 사람을 지켰고 기술을 팔지 않았다. 남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IMF가 끝나자 세상은 바뀌었다. 기술이 남은 기업만이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현대가 있었다. 나는 그때 다시 깨달았다. 돈은 떠나도 결단은 남는다. 그리고 그 결단이 다시 돈을 부른다. 결단은 두려움을 이기는 기술이다. 아무리 똑똑한 계산도 두려움을 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걸 몸으로 배웠다. 가난했던 시절, 첫 거래를 성사시킬 때도, 해외에 나가 계약을 따낼 때도 항상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두려움을 계산하지 마라. 행동으로 덮어라. 그게 내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모함이라 불렀지만 나는 확신이라 불렀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돈을 잡을 수 없다. 확신이 흔들리면 돈은 떠난다. 돈은 강하지만 인간의 결단 앞에서는 순종한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돈은 머뭇거리는 사람을 싫어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결단은 반드시 손해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가장 큰 이익이 된다. 나는 평생 그걸 증명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깨달았다. 결단이란 혼자 내리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믿음의 합이다. 나 혼자의 용기가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신뢰가 나를 결단하게 했다. 결단은 돈보다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평생 사람을 투자했다. 돈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고 사람은 결단을 통해 자신을 증명한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위기의 순간 머리로는 돈을 지키지 못한다.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다. 돈은 계산이 아니라 결심을 따른다.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돈은 다시 돌아온다. 그것이 내 6번째 원칙이다. 그러나 돈이 흐르는 세상에서 결단만으로는 부족했다. 돈은 결국 사람, 기술, 시간의 균형 위에서 움직인다. 다음은 그 3가지를 다루었던 나의 또 다른 원칙이다. 돈은 사람에게서 태어나고 기술로 자라며 시간 속에서 완성된다. 돈은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 기술, 그리고 시간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한다. 나는 평생 그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돈이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땀, 기술의 흔적,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신뢰의 결정체다.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돈은 흩어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람부터 챙겼다. 회사가 커질수록 사람은 숫자로 변하기 쉽지만 나는 끝까지 이름으로 불렀다. 박 기사, 오늘도 수고했네. 김 반장, 당신이 있어서 이 현장이 살아있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였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기술이 따라오고 기술이 따라오면 돈이 흘러온다. 돈의 근원은 사람이다. 울산 조선소가 처음 세워질 때였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제대로 된 설계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사람이 있다면 길이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젊은 기술자들을 모았다. 그 중에는 대학도 못 나온 청년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너 배를 만들 줄 아나? 그는 고개를 젓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확신했다. 좋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그 청년은 이후 용접의 달인이 되었고 그의 손끝에서 한국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이 태어났다. 나는 그때 느꼈다. 돈은 손끝에서 태어난다. 사람의 열정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돈을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기술은 돈보다 오래 간다. 그러나 기술을 만든 사람은 그보다 더 오래 간다. 세월이 흘러 회사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효율과 이익을 따졌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말했다. 효율보다 온도다. 돈은 따뜻한 손에서만 흐른다. 어느 날 한 간부가 내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 직원은 성과가 부족합니다.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물었다. 그 사람의 사정은 알고 있나? 그는 잠시 망설였다. 가정에 병든 아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즉시 말했다. 그럼 그 사람은 회사를 떠나면 안 된다. 회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회사를 살린다. 그 결정은 숫자로 보면 손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사람이 회사를 위해 더 간절히 일할 것이라는 걸. 몇 년 뒤 그 직원은 회사의 핵심 기술자가 되었다. 돈은 그런 식으로 돌아온다. 사람을 살리면 돈이 산다. 돈을 위해 사람을 버리면 돈도 함께 떠난다. 나는 기술에 대해서도 같은 철학을 가졌다. 기술은 단순히 생산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신념이 깃든 예술이다. 일본이나 유럽의 기술자들이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하다. 자신이 만든 것에 이름을 걸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기술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당신이 만든 배, 당신이 만든 차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라. 그 이름이 곧 우리의 신용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이름을 건다는 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이 있는 기술만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나는 시간의 힘을 누구보다 믿었다. 돈은 빠르지만 진짜 부는 느리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흘러가지만 신뢰는 쌓인다. 신뢰가 쌓이면 그 위에 부가 머문다. 조선소가 처음 흑자를 낸 데는 10년이 걸렸다. 자동차가 해외에서 인정받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조급했다. 그러나 나는 늘 그들에게 말했다. 시간은 적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만 마지막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된다. 빨리 벌어 빨리 잃는 돈은 많았다. 그러나 천천히 쌓아 올린 신용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세월의 힘을 믿었다. 언젠가 한 젊은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을 믿고 기술을 키우고 시간을 기다린 것. 그는 다시 물었다. 그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사람이다. 사람이 떠나면 기술도 시간도 의미가 없다. 사람은 기업의 심장이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돈은 흐르지 않는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돈을 찢지 말고 사람을 남겨라. 기술을 키우고 시간을 견뎌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 세 가지는 마치 세 줄의 끈과 같다. 한 줄만 끊어져도 전체가 무너진다. 사람은 기술을 낳고 기술은 시간을 견디며 시간은 돈을 불러온다. 그것이 돈이 흐르는 진짜 구조다. 나는 평생 이 원칙으로 회사를 세웠다. 해외 출장 중에도 수천 명의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도 늘 같은 말을 했다. 사람이 먼저다. 기술은 배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배워서 얻는 게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기술이 자란다. 그 말에 모두 박수를 보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그 기술이 세월을 견디면 돈은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문다. 돈은 바람처럼 온다. 그러나 바람을 잡는 건 사람의 손이다. 그 손에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지탱하는 것은 시간이다. 나는 세월의 바람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며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돈의 끝은 결국 감사다. 사람에게, 시간에게, 기술에게, 그리고 나를 믿어준 모든 인연에게. 다음은 마지막 이야기다. 나는 평생 돈을 쥐지 않았지만 돈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건 숫자가 아니라 감사였다. 그것이 돈이 흐르는 마지막 비밀이었다. 나는 평생 돈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돈은 나를 따라왔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세상은 잘못 이해한다. 내가 말하는 돈이 따라온다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돈이 내 철학을 존중했다는 뜻이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탐욕을 품은 자에게서는 멀어지고 사명을 품은 자에게는 따라온다. 나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 다시는 굶지 않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했다. 돈은 그런 마음을 알아본다. 돈은 나를 지켜봤고 내가 신용을 지켰을 때, 방향을 잃지 않았을 때, 결단을 내렸을 때, 그리고 사람을 믿었을 때 그때마다 내 곁으로 돌아왔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존재다.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돈과 함께 살아갈 자격이 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장에 다다를수록 한 가지 생각을 자주 했다. 돈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흘려보낸 만큼 나를 기억한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몸을 던졌고 중년에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 돌아보니 남은 것은 은행의 잔고가 아니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돈은 숫자로 쌓이지만 기억은 사람으로 남는다. 어느 날 예전의 현장 소장이 찾아왔다. 주름진 얼굴에 여전히 흙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때 깨달았다. 돈은 나를 부자로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지탱하게 해주었구나. 그게 진짜 부다. 나는 평생을 통틀어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라. 돈은 칼과 같다. 올바른 손에 쥐어지면 생명을 살리지만 잘못 쥐면 자신을 해친다. 나는 늘 내게 물었다. 이 돈은 나를 살릴 돈인가 나를 망칠 돈인가?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려졌다면 그 돈을 잡지 않았다. 돈은 거짓을 싫어한다.
그것은 투명한 물과 같아서 손이 더러우면 맑게 담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손을 씻듯 마음을 씻었다. 아무리 큰 거리 앞에서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멈췄다. 왜냐하면 돈은 나를 속이지 않지만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나는 한강을 바라보며 자주 생각했다. 가난했던 시절 그 강을 건너기 위해 하루를 걸었다. 이제는 다리가 놓여 차들이 쉼없이 오간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다리를 세운 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땀이고 믿음이며 감사였다. 나는 그 다리 위를 건너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네가 평생 만들어 온 건 무엇이냐? 그때 내 안에서 들려온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돈이 아니라 흐름이다. 나는 돈이 흐르는 길을 만들었고 그 길 위에서 사람과 기술, 시간이 만났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나는 감사라는 단어를 배웠다. 감사는 돈이 머무는 마지막 집이다. 감사가 없는 분은 결국 공허하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감사할 줄 아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한 직원들에게, 나를 시험했던 위기에게조차 감사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원망한다. 그러나 나는 그 둘 사이에서 감사를 배웠다. 성공은 나를 빛나게 했지만 실패는 나를 깊게 만들었다. 둘 다 내 인생의 스승이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이 있든 없든 먼저 감사부터 배워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돈은 길게 머문다. 나는 늘 돈을 흐르게 만들려 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부나 나눔이 아니라 세상을 순환시키는 일이라고 믿었다. 돈은 갇히면 썩는다. 돌면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흘렸다. 직원의 월급을 미리 주었고 협력업체에 돈을 대신 갚아주었으며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누군가는 말했다. 회장님 너무 퍼주십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퍼준 게 아니라 흐르게 한 거야. 물이 흘러야 강이 살지 않나. 그 흐름이 결국 현대를 살렸고 나를 살렸다. 돈을 움켜쥐는 사람은 잠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흘려보내는 사람만이 오래 부자로 산다. 돈은 방향과 흐름을 기억하는 생명체다. 나는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돈은 나를 키웠고 나는 돈을 키웠다. 그러나 그 둘을 이어준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믿고 신용을 지키고 결단을 내리고 방향을 세우고 시간을 견디며 기술을 쌓고 감사로 마무리한 인생. 그것이 내가 배운 돈의 철학이다.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마음이 맑으면 돈도 맑게 흐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이 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오늘도 흐름을 잃지 말자. 그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고 앞으로 세상에 남기고 싶은 한마디다. 나는 이 말을 믿는다. 돈은 쫓는 자의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이 나에게 머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가 먼저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흐름을 믿은 그 마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 철학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흐름의 끝에서 미소 지으며 말한다. 돈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돈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 마지막 원칙이다. 돈은 사랑과 닮았다. 쫓을수록 멀어지고 믿을수록 돌아온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